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6.4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신현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예상 밖의 큰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했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두 자릿수인 11.4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인 1.87%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장소의 구애 없이 본 선거날보다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웨덴이나 미국, 호주뿐 아니라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들 국가의 경우에 사전투표 기간만 열흘 이상이고 투표 참여율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번 사전투표 결과를 수치로만 평가했을 때 국민 참여가 적극적이었고 지역과 연령대별 투표율 또한 편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과 연령은 국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사전투표 결과를 통해서 국내 선거의 주요 예측 변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의 도입 배경이나 취지 등은 무엇이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는 지난 부재자 투표 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신현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전투표가 도입된 배경에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실제 선거 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정치적 소외계층, 이를테면 비정규직이나 일일 노동자, 잦은 국내외 출장자 등은 투표를 하기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선거 당일 개인적 사정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적 관심도가 덜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역대 투표율이 50%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95년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됐던 첫 지방선거 때 68.5%를 기록한 뒤에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계속 뒷걸음질 쳤고 2002년 3회 지방선거 때는 48.9%로 50%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투표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했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전투표제입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이틀 동안 열렸던 사전투표제가 재보선에 비해 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것은 전국에 3,500여 곳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는 지역구 3곳에서만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해당 지역 유권자만 그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6.4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에서 실시됐기 때문에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더구나 폐지된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에 11.4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56.8%인 만큼 투표한 사람 5명 중 1명이 사전투표를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6.4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는 16년 만에 최고인 56.8%의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5%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첫 사전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전투표에서 해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각종 이슈가 유권자의 선택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투표의 5분의 1 정도인 사전투표에 봉투를 뜨느라 개표가 늦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면서도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또 개표 지연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형재 평가원이 다른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치권은 각자 나름의 선거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를 호소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결과를 통해 정당별로 지지 연령대의 투표 성향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서로 상대당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엄살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후에 각 정당별로 선거 전략이 급선회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조용한 선거가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마지막까지 각 선거구별로 참여 동향을 보도하고 국민 참여를 위한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해석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인 수치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 투표 결과가 예상보다 큰 성과를 얻은 탓에 막판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데요.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각 지역별 투표율이 6월 4일 선거 당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사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후보의 자질 논란도 당선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최대 변수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신현준 기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차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전투표 결과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던 이유는 막판까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세대별로 고르게 사전투표에 참여한 만큼 연령대별 투표율 자체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심 야권 지지 성향을 띠고 있는 40대를 포함해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60%이고 50대 이상이 40% 정도였다며 불리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20대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다지만 군 복무자 30여만 명을 제외하면 1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50, 60대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 유권자의 11% 이상이 참여한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했다기보다는 유권자의 표심을 고르게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가정하면 모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 세대와 지역의 특징이 골고루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해석이 나왔지만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이런 논란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변수인데요. 아무래도 최대 변수는 세월호 참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의 책임론을 야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또 실종자 수색까지 지연되면서 이번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공직개혁의 적임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에 내정됐지만 결국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사태가 이번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지역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엔 친환경 급식 문제를 놓고 농약 급식이다, 전형적인 침소봉대다, 이렇게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됐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놓고 남경필, 김진표 후보 측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또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천안함 폭침 이후 안보 상황이 최대 변수였다면 이번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최대 변수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지 시청자평가원 정치부 신현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국어, 수학, 영어를 비롯해 많은 과목을 배웁니다. 그중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그리고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저의 주변을 보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지인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은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덧셈, 뺄셈부터 미적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문제풀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학을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실생활에 빗대어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설명했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뮌헨 올림픽 주경기장의 지붕,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리고 불국사와 피사의 사탑의 무게 중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누방울의 원리를 이용한 뮌헨 올림픽 주경기장에 관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20세기의 건축물 중 손꼽힌다는 뮌헨 올림픽 주경기장은 강철과 아크릴을 이용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누방울의 구의 모양과 표면 장력과 같은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로서 친숙한 비누방울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와 또 그 과학적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올림픽 주경기장의 지붕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학이라는 단어 자체와 건축이라는 것이 친숙하고 쉬운 소재가 아닌데 비누방울이라는 소재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수학과 건축을 조금 더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학과 건축의 만남을 이야기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불국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재미를 주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경우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툴룸 박물관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마곡지구의 설계를 이야기하며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라 건축기술의 지박차라고 불리는 불국사의 대웅전, 석가탑, 다보탑의 사이에 있는 평범한 석 등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평범한 이름 없는 석등이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각 대표적 건축물의 무게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이러한 건축 방식이 조상들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지혜를 나타낸다는 부분에서는 무릎을 탁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화면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학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그림으로 알기 쉽게 나타냈으나
석가탑과 다보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카메라가 출연자들을 비추고 있어 직접 사진을 보여줬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피사의 사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회자가 자료 화면을 손으로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은 출연자들의 모습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출연자인 사회자와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두 출연자는 매우 안정적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 시청자가 편안하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회자의 그때그때 적절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수학적 용어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 시청자를 대신해 질문하고 섬세한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어려운 수학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설명을 담당했던 스토리텔러의 경우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와 적절한 빠르기로 설명을 해 시청자들의 귀를 편안하게 하여 방송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의 구성을 보았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두 출연자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구성 탓에 출연자들은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고 출연자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 자칫하면 시청자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를 비추는 화면이 다소 많아 시청자들이 출연자들이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수학은 어렵다. 그리고 건축 또한 건축가들만 아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은 이런 생각에 크게 노를 외칩니다. 편견을 깨주는 생활 밀착형 영상 교과서를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이 수학을 어렵게만 생각했던 시청자들에게 생활 속에 꼭꼭 숨어있는 수학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 모서리 네 곳에 있는 고정 그래픽에 가려서 자막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고정 그래픽이 너무 많아서 화면 구성이 깔끔하지 못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2일 YTN 아침 뉴스에서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날씨, 날짜, 시간 그래픽에 가려서 헤드라인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화면 오른쪽 상단 그래픽에 뉴스 자막 일부가 가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 위아래 그래픽에 앵커의 머리와 손이 겹치는 등 화면 구성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거의 매일 되풀이돼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에 고정 그래픽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고정 그래픽의 위치와 노출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YTN 뉴스를 보다 보면 기자 리포트 시 영상은 나오는데 오디오가 제때 나오지 않고 앞부분이 잘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앵커 마이크가 제때 반응하지 않아 앵커 멘트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리포트 오디오와 앵커 멘트의 앞부분이 잘릴 경우 뉴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뉴스 진행에 좀 더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의 배경 화면과 뉴스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앵커가 팽목항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세월호 선체 절단 관련 뉴스를 전했는데 유병원 공개 수배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앵커 배경 화면만 보고도 뉴스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배경 화면과 뉴스 내용이 일치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 보도의 사회 통합 계도 기능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상처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월호 관련 보도에서 잘못된 보도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보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로 인해서 국민들의 상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꾼들의 꼼수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사회적 큰 상처를 놓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한 협력을 뒷전으로 한 채 너 탓이네 내 탓이네 하는 비난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언론이 사회 통합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혹시 사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깊이 성찰을 해볼 때입니다.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사회 통합적 기능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사회 통찰을 위해 국가의 발전 전략과 중요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궤도적 조정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통합적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결속력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와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과 물질 망능주의, 이기주의들이 불러온 대한민국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사는 무사안일, 적당주의, 형식주의 병폐가 가져다준 고질병입니다. 그동안 개혁과 변화를 거부해온 우리 사회가 당하는 시련이요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집약 경제 성장의 방편이긴 했습니다만 균형과 경쟁력을 잃고 합리성과 균형 감각이 결여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 문화에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는 숭고한 가치관이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국회의 국정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의 탓으로 비난하는 격한 목소리를 낮추고 각자가 겸허한 성찰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국가 위기가 도래했을 때 헌신적인 애국심이 있는지 나 스스로 자문해 볼 때입니다. 나라의 품격과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식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울이요 실상입니다. 언론이 먼저 냉철하고 절제 있게 사회 통합의 책임의식을 발휘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뉴스의 정확성과 신속함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사회를 깨우치고 선도하는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언론은 사회 구석구석 부조리를 밝혀내는 사회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식을 계도하는 캠페인과 기획 보도로 국민의식 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성찰의 채찍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의 혁명적 의식 변화로 오늘의 세월호 병폐를 말끔히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